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에 이어서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피터 싱어와 톰 레건을 함께 학습해보겠습니다. 피터 싱어는 지금도 활발하게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로서 이미 1970년대부터 공장식 축산업을 비판하고 동물의 해방 및 동물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터 싱어는 채식주의, 비건으로도 유명한데 작년에 인스타그램으로 배양육으로 만들어진 치킨을 먹고 소감을 게시하여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피터 싱어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하여 현대사회에서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 공리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논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때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논쟁을 일으키는 등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싱어의 여러 논쟁적인 주제 중 동물의 권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은 이성을 중심으로 도덕적 고려를 하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성주의적 관점은 같은 인간끼리도 차별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다면 인간 중에서도 이성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에 기반하여 싱어는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이성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을 두 가지로 단순화한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과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쾌락을 느낄 때이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문득 어떤 학생이 선생님,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 흥분하던데요? 라고 말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분석해보면 고통을 쾌락으로서 느끼는 것이지 고통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쾌락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감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유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어는 도덕적 고려 기준이 쾌고 감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장자리 인간 논변을 제시합니다. 가장자리 인간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기 위해선 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심각한 정신지체자,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와 같은 지능이 낮은 상태의 인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비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영유아를 사고 팔거나 정신지체자의 장기를 마음대로 적출하는 것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행위입니다. 즉, 가장자리 인간 역시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성주의적 관점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물론 인간만 이성 능력을 지니긴 합니다. 그러나 이성 능력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종의 특징이지 이성 능력을 기준으로 우월과 열등을 나눌 수 있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돌고래가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고 인간보다 돌고래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만 이성적 사고 능력을 지니지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이성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은 쾌고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쾌고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말, 소, 돼지 등의 포유동물들도 쾌고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육지동물들은 대부분 쾌고를 느끼는 듯합니다. 그럼 바다 생명체들은 어떨까요? 고등어, 오징어가 몸을 격렬하게 떠는 걸 보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지락, 전복 같은 어패류는 조금 애매합니다. 싱어는 고등어나 오징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간주하고 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한 척추동물들만이 쾌고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척추동물 이외에 쾌고를 느낄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싱어는 비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주는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호, 취미, 취향, 흥미가 있습니다. 싱어는 이를 인트러스트라고 제시하고 이를 이익관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관심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익관심, 그들 각자의 기호, 취미, 취향, 흥미 등을 존중하는 것이 싱어가 생각하는 올바른 도덕적 고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같은 종류의 고통을 받았다면 느끼는 정도가 같은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똑같은 강도로 코끼리와 어린아이를 때렸다면 코끼리보다 어린아이가 느낄 고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욱 비도덕적인 행위가 됩니다. 싱어 역시 인간만 이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성 능력에 근거하여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유일하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바로 인간만이 그렇게 행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그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음대로 동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쾌고를 느끼는 존재 각자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 강아지가 초콜릿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초콜릿을 준다면 그 강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초콜릿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돼지가 지능 목욕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시험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지능 목욕을 하도록 만든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인간은 온수 샤워를, 강아지는 산책을, 돼지는 지능 목욕을 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이익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각각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싱어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듯이 같은 종의 생존만 우선하고 다른 종을 경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더라도 정신 능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능력이 발달된 존재일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죽음으로 인해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싱어는 만약 집에 불이 나서 사람과 강아지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싱어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는 지니지 않았더라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도덕적 지위,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는 동등하게 주어지게 각자의 이익 관심에 따라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싱어의 동물 실험에 관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은 채식이나 유기농 축산업과 같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물 실험도 유사한 논리로 반대하긴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한정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령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동물 실험 말고는 없을 때,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했을 때, 실험 이후 동물의 삶을 가능한 행복하도록 만들어줄 때 등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제한적으로 동물 실험을 허용할 수는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리주의가 항상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더욱 큰 유용성을 준다면 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환경윤리 주제에서 싱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로 넘어가서 함께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인간이 동물보다 정신 능력이 더 발달하여 쾌락이나 고통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욱 도덕적 권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어의 주장은 인간이 도덕적 권리가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쾌고를 느끼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익 관심을 지닌 개체에게 모두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익 관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강아지의 이익 관심을 존중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강아지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싱어는 기존의 이성중심적 관점에 대해 가장자리 인간 논증으로 비판하고 충분히 신경계가 발달하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서적 경험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서적 경험의 주체, 다시 말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유일한 조건이다. 싱어가 유일하게 고려하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조건은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에 따라 각자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이 내용이 싱어가 주장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싱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만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인간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니 인간의 권리가 가장 높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사상가는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지 그것만으로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적 사고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성적 사고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싱어가 주장하는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별 생각 없이 풀었다가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면 틀린 선지겠죠?
하지만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는 당연히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기에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듯이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기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류들이나 어패류같이 고통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한 척추동물들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쾌고를 느끼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그들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싱어가 공리주의자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우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개별 존재, 개체들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체론적 입장이므로 자연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하자면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면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동물 실험을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기도 하죠.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싱어는 이성적 능력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할 것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존속할 권리는 쉽게 말해 삶을 이어나갈 권리입니다. 싱어가 주장하는 것은 쾌고를 느끼는 존재들의 이익 관심을 그들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에 걸려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억지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삶을 이어나갈 의지가 꺾여버렸고 안락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이익 관심은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되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것이 그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존속하도록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원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즉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존속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에게 자행되는 동물 실험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 번 강조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싱어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동물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싱어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싱어의 주장은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쾌고를 느끼는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도덕적 지위에 관한 싱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싱어의 이평등 고려의 원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싱어가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동물에 대한 의무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싱어가 도덕적 지위 인정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조건은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감각 능력입니다. 따라서 감각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지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이 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 여러 번 나왔듯이 도덕적 지위 인정의 기준은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그런데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기 위해선 생명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죽은 존재는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식물은 쾌고 감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어가 비건으로서 채식을 한다는 점도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대충 읽어보면 틀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어떤 존재자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한 톰 레건의 동물 권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하여 동물 해방을 주장한 싱어와는 달리
레건은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을 확장시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만 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으므로 오직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건은 인간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인 존재라면 칸트와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고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레건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레건 본인도 자신의 저서 동물권 옹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삶의 주체만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삶의 주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만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것이 아니며 삶의 주체를 포함하여 삶의 주체 이외의 존재도 충분히 도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건의 저서는 주로 삶의 주체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주체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기억, 자각, 믿음, 욕구, 미래에 대한 감각, 쾌고 감수 능력 등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삶의 주체입니다. 레건은 기존의 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비판합니다. 인간만 이성을 지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기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선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지닌 성인 인간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장애인, 식물인간과 같이 인간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행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도덕적 무능력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무능력자인 인간도 우리는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하며 소중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삶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자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도덕적 무능력자인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도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한 포유 동물 역시 도덕적 무능력자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라면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간주합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서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게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싱어가 주장한 이 평등 고려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 각자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라는 존중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삶의 주체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재적 가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중될 수 있는 독립적인 가치이며 삶의 주체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삶의 주체는 모두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는 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고 도덕적 지위를 지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동시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을 자신의 눈으로서 대하는 것은 그들을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동시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는 도구로서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엄밀하게 수단과 자원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데 삶의 주체를 자원으로 대한다는 것은 맹인 안내견을 보고 군침이 도는 구만, 저거 된장 발라서 싹 끓여 먹으면 정말 맛돌이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레건의 사상은 삶의 주체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도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위, 나무, 강과 같은 자연물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기에 자연물들의 도덕적 지위도 충분히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레건의 저서에서 자연물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선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언급되고 있으나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평가원이 문제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은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을 짚어보겠습니다. 충분 조건은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그 상황이 충분히 만족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다른 조건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가령 비가 와서 운동장이 젖었다면 비는 운동장이 젖을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없이 비만 와도 운동장이 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비가 오는 것만이 운동장이 젖을 상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물을 뿌렸거나 노상방류를 했더라도 운동장이 젖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 물 뿌리기, 노상방류와 같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돼도 운동장이 젖음이라는 상황이 충분히 만족되기에 각각을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반드시 그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조건 하나만으로는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가령 종이가 불에 타고 있다면 산소는 종이가 타고 있는 상황이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기 위해선 적당한 온도, 물체, 그리고 산소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온도, 물체, 산소는 모두 필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어떤 상황이 만족이 되며 그 조건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가령 애플의 스마트폰은 아이폰입니다.
이때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이폰입니다. 애플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스마트폰은 아이폰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에 근거하여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답을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레거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 이를테면 자연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가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레거는 평가원에서 실수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출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으로 어렵게 나올 내용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195페이지의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 모든 동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동물만 도덕적 권리를 지닙니다.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레건의 핵심 주장입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적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만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설정할 수 없다. 도덕적 무능력자인 삶의 주체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옳은 선지입니다. 삶의 주체인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될 수 없다. 옳은 문장이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맹인 안내견을 사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인 개체도 존재한다. 비이성적인 개체는 이성이 없는 개체, 즉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이성이 없더라도 삶의 주체라면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옳은 선지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체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레거는 개체론자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네스를 빼고 전일론자인 레오폴드를 제외하면 모두 개체론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체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개별 존재, 개체들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고 전일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생태계의 균형, 생태계 자체의 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가 아닌 생명체는 도덕적 권리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에 비해서는 우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은 어떠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삶의 주체인 동물을 보호할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레건은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하지만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동물까지 확장합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레건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삶의 주체인 동물까지 확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인간에게만 한정된 권리가 아니겠죠?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종이라는 생물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일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레건은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삶의 주체인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기에 옳은 선지입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정답이 X여야 합니다.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내버린 선지입니다.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는 반드시 내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생명을 지녀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옳은 선지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앞의 개념 파트에서 설명했듯이 레건은 자연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지녀야만과 같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밀히 보면 틀린 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마 수능에서 관련 내용은 다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출제되더라도 6월이나 9월 평가원에서 슬그머니 한번 내보고 수능에서 출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레건이 자신의 저서에서 자연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평가원이 낸 의도대로, 즉 옳은 선지로 공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찝찝하지만 수능에서 나오면 오라고 체크하길 바랍니다.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삶의 주체인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도구적 가치를 지녔다는 말은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비성적 존재는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성적 존재라는 말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 이외의 존재라고 치환해서 풀면 쉽습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 이외의 존재는 레건식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주체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주체를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동시에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환경윤리는 다른 사상가와 비교하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중 싱어와 레건의 동물중심주의 사상은 거의 매 시험마다 단골로 출제되니 잘 이해해야 합니다.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와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자주 출제되는 패턴에 금세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환경윤리 마지막 주제,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와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 사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윤가?